안녕하십니까. money올라 시작합니다. 올해 1, 2월 증시는 작년과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만 또 3월 이후의 증시 흐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살펴보니까 넉 달 만에 이제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사이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많이 바뀐 셈이죠. 예, 작년 4분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또 금리도 많이 올라서 금융시장이 두루두루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초 들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주가 올라가고 원달 환율 떨어지고 금리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다가 이런 흐름이 2월 하순부터 좀 주춤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론이 조금 들어갔더라고요. 네. 한참 심하게 나오다가 물론 지금도 누리엘 루비니,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이런 교수분들은 2008년보다 더 큰 위기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론보다 연착륙이 좀 더 강한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올해는 큰 경기 위축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에 특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작년 내내 금리를 올렸는데도 예를 들면 소비 같은 게 안 꺾이는 걸 보고 좀 놀랍기도 좋고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아예 연착륙, 경착륙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아예 착륙이 없다. 노랜딩 이런 얘기도 벌어지는데 제 생각엔 지난 4, 5년 동안이 미국과 다른 권역의 그 경제 지표가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 5년을 보면 민간 쪽에서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게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이끌었던 측면이 있고 또 4, 5년 전은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본격화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글로벌 경제가 미국과 연동이 됐었습니다. 미국 경제 좋아지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다 물건 팔아서 수출을 통해서 경기가 같이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보호무역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특히나 다른 경제 권역과 미국이 차별화되는 거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도 전부 미국에서 투자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고 물론 기업 입장에서 그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놀라운 것이요. 미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장기적으로 10% 초반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비중이 한 19% 정도까지 갔습니다. 많이 높아졌네요. 예, 이제 미국이 그 소비만 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 또 앞으로도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은 게 우리나라 기업들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과 다른 경제 권역이 좀 차별화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루비니 교수식의 주장도 위기가 올 거란 주장도 저는 일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뭔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기저기 터지게 투성이다라고 보는 지적은 합당한데 저는 결론적으로 루비니 교수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저는 2008년 이후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나쁘게 말하면 관치자본주의, 정부가 막 개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거대 금융기관을 날려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졌던 그 경제적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은 구조조정 없이 뭔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지원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게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노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식의 경제 구조가 주는 시사점은 2008년처럼 뭐가 터질 거냐라고 생각하면 터지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있으면 좀 잘못한 경제 주체는 퇴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가 활력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냥 이거 다 끌고 안고 가다 보니까 심각한 경제 위기는 안 생기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는. 예. 그래서 우리 경제 지난 10년 한번 회고를 해보면요. 이렇게 한국 경제가 무태했던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이제 활력을 잃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뭐 미국마저도 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예. 또 일부 민간에서 혁신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나마 낫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가 2008년식의 위기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장기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어쨌든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이제 피하려면은 고물가가 좀 진정이 되고 또 긴축이 완화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장 14일 날 미국의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발표가 됩니다만은 상반기에 물가하고 긴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난 1월에 2월 달에 확인한 1월의 물가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인플레이션이란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잡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30% 정도가 주거비가 이제 차지하는데요. 이 주거비라고 하는 건 약간 후행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월세로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계약이 1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조정을 그때그때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후행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은 저는 뭐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의 목표치가 2%인데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굉장히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해서 중앙은행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를테면 물가 상승의 타깃을 조금 높인다라든가 뭐 이런 논의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작년 말에 봤던 것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 상승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한 3월 정도까지 금리 올리는 걸 멈춰지고 뭐 더 올려봐야 3월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동결이고 연말 정도가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도 이 3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5%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저는 레벨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뭐 50bp씩 금리를 올리는 뭐 빅스텝이나 아니면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거는 이제 하긴 힘들겠지만 상황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러면 연준은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이런 행보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건 예상일 뿐이고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연준이 적어도 금년 1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이 종결될 거란 기대는 상당히 후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3월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은 5.5% 정도까지 가겠죠. 이런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 같고요. 일각에서 뭐 6%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아무튼 바뀌는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연준의 최종 금리라고 하죠. 가장 높아질 금리가 네. 어디에서 멈출 것이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4.75인데 한 3번 올리면은 5.5가 되고요. 5.5가 또 되죠. 일각에서는 6%까지 네. 가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아닙니까? 네. 지금 5.5까지 지금 시장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또 6까지 가면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얼마 전까지 기대는 이제 5.25였는데 네.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약간 이제 높아진 것 같고요. 네. 뭐 천천히 가고 또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충격이 있더라도 작년 하반기와 같은 충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 최종 금리 수준, 소위 터미널 레이트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예. 그때는 저는 주식시장이 새롭게 또 악재로 인식할 거라고 봅니다. 6 근처로 가면 좀 곤란하겠네요. 저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100%가 넘습니다. 예.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차를 감내하고 좀 버텨보자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생각이고 저 그 선택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6이 되고 한국이 3.5가 된다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올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연초에 봤던 가정들, 네. 달러 강세도 끝났고
한은의 금리 인상도 이제 얼추 끝났고 뭐 이런 것 가정들이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6 근처로 가는 기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아주 큰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뭐 시중금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 뚫었다가 뭐 지금은 이제 3.95 뭐 이 안팎으로 조금 완화는 됐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면 성장주들은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성장주의 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완화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여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5.5% 갈 거네, 6% 갈 거네 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네. 하루 동안 만기 하루에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그런 금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지금 10년 만기 국채 만기가 10년짜리 국채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보다는 만기가 긴 장기 예금이 이자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짜리 정책금리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훨씬 낮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하루짜리 금리가 4.75예요. 예. 근데 10년짜리 금리가 4%라고 하는 이거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년물이 3.4%까지 2월 초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미국의 단기금리,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쯤은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거란 기대가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하루짜리 정책금리가 5.5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10년물 금리 제 생각에는 4% 내외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시사해 주는 건데 금리가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면서 1, 2월에 주식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금리가 우리가 금리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해석해 보면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4%인데 2월의 저점은 3.4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연준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번에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되더라도 2월에 3.4 밑으로 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어떤 그 반등의 양태도 우리가 1월에 경험했던 굉장히 주가가 짜릿하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분기 기업 실적도 궁금한데 뭐 한국과 미국 기업들 전망치를 보면은 작년 4분기하고 이제 비교할 때 그때 수준인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못할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나을지 대체적으로 어떻게들 보십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낮고요. 예. 작년 1분기보다는 훨씬 못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4분기가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들이니까 4분기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애널리스트에 추정하기 힘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4분기 실적은 늘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작년 4분기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작년 1분기보다는 굉장히 못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같은 쪽이 계속 이익 추정치가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70% 이상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이 반도체 쪽에서 그 펑크가 나는 걸 메꾸기는 힘든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내수 별로 안 좋고요. 네. 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일부 소재 업종들의 실적 전망치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것 정도를 제외하면 다 이 실적 추정치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1분기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중국 양회 시즌인데 올해 5% 안팎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셈이지 않습니까? 뭐 기대하기는 한 5.5% 정도였던데 약간 소폭 낮은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5% 정도 성장을 한다. 뭐 그러기 위해서 부양책을 좀 쓴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과 화학과 같은 중간재를 만드는 소재 쪽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 5% 성장률 목표치는 제 생각에는 대단한 부양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봉쇄해 놓으면서 3%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정상화만 하더라도 한 5% 정도까지 가는데
이번 양회에서 그 받은 느낌은 중국이 앞서서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가 뭔가 위기가 생기면 이걸 털고 가기보단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생기지만 아주 구조적으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국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런 쪽에 대해서 전 중국 부동산이 심각하게 터질 것이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중국을 보면 그런 일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2008년도 이후로 자본주의가 구조조정 없이 오다 보니까 뭐 중국도 뭐 그런 길로 계속 부동산의 부실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부동산이 너무 나빠지게 되면 부동산 규제를 푸는 쪽을 통해서 뭔가 바닥을 받치는 역할을 하겠지만 크게 보면 이번에 양회에서 중국이 무리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도 뭐 엄청나게 크기보다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수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매우 중국 최종 소비자를 개척하기 힘들어졌다. 저는 뭐 화장품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간재가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될 때 그나마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철강이나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운송, 해운 뭐 이런 정도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회복 강도가 강해진다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 경기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더 심화되는 이런 일만 없다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좋지 못해도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뭐 기업 실적이 또 좋아지고 많은 수출도 늘어나고 하는 식의 우리 경제도 약간 뭐 도움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뭐 정부의 시각이나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다 지금 어렵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 이게 거의 다 중국 경제 회복과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이게 저기 근간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빼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비, 가계부채가 GDP보다 더 커졌어요. 이 고금리에서 사람들 소비하기 어렵고요. 기업의 투자, 기업들 뭐 투자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라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고 있거든요. 투자가 경제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그럼 정부 지출, 보수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게 성장이 기할 수 없거든요. 그럼 하나가 수출이 남는데 이 수출도 대중 수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사실 20년을 놓고 보더라도 수출 덕에 경제가 이렇게 지탱이 됐는데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7,90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에서 흑자 번 게 6,900억 달러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92년도 대중 수교 이후에 중국에서 계속 돈을 벌다가 작년 5월에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8년 만에 적자가 났어요. 대중 무역 수지가. 근데 그 이후로 2월 달까지 10개월 중에 9개월이군요. 9개월 중에 8개월이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구조적 현상인지 이를테면 우리 기업들이 했던 거를 중국의 기업들이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은 중국이 단지 코로나로 경제를 봉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뚜렷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3, 4월에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PMI나 이런 걸 보면 중국 경제는 바닥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데도 우리가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이런 거라 그러면 저 생각엔 우리나라 경제 패턴이 상저 하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3, 4월에 대중국 무역 수지를 우리가 좀 한번 열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대중국 무역 수지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된다 하면은 우리 경제는 뭐 큰 무리가 없이 갈 수가 있지만은 거기서 말씀대로 약간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약간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걸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한국이 성장할 그런 당장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1, 2월 글로벌 정시는 뭐 크게 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3월 이제 뭐 중반으로 갑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70년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가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를 보더라도 참 인플레이션 한번 생기면 잡기가 어하다 10년 갔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나타났던 강한 반등은 저는 이제 공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높은 데 공이 퉁 떨어지니까 상황이 바뀌면서 처음에 반등도 아주 강하게 바닥에서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조금 좁아지는 흐름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1월보다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앞으로 한 몇 개월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통화 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좀 아래 위로 다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자동차가 중국에서 별로 입지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